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후반의 한 남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썼다 지웠다를 수십 번 반복하며 드디어 용기를 내서 오늘은 글을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사람 사는 일이 어쩌면 이렇게도 힘들까요? 상처 주지 않고 또 상처받지도 않으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건만 끝내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네요. 몇 년 전 제게 있던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은 아마도 평생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의 짐을 덜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좀 유별날 정도로 아끼고 절약하는 스타일이랍니다. 오늘도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 뭐 쓸만한 것이 나왔나 기웃기웃거리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죠. 제가 워낙에 가난하게 살았는지라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라면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한때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웠는데 매일 그것만 먹다 보니 배탈이 난 적도 있을 정도였답니다. 가진 것 없는 집에 맏딸로 태어나 동생들과 집안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결혼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신 후 저와 동생을 위해서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시며 사셨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기구한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탓에 어려서부터 절약 정신이 철두철미했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일까지 막막했으니까요. 한 번은 동생 녀석이 밥을 너무 많이 먹길래 제가 야단을 쳤다가 동생한테 한 대 얻어맞았던 기억도 있어요. 야, 쌀 얼마 없으니까 밥 그만 먹어. 형이 뭔데 그만 먹으라 말아 해. 난 더 먹을 거야. 배고파. 야, 이놈아. 지금 이 밥 다 먹으면 내일 먹을 거 없단 말이야. 쌀도 없고. 눈 뜨고 봐라. 그래도 싫어. 그만 먹으려면 형이나 그만 먹어. 난 싫다고. 배고픈데 왜 그만 먹어야 돼?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난 이 집 싫어. 엄마도 싫고 형도 싫고 다 싫다고. 이놈이 진짜. 그만 먹으라면 그만 먹어. 저는 순간 남동생의 밥그릇을 빼앗아 버렸고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동생은 제게 주먹을 한 대 세게 날려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주먹질이라 동생 역시 너무나 당황했고 저희는 그 후로 한참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네요. 12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이 다음날 먹을 밥 걱정에 제대로 배부르게 밥도 잘 못 먹는 삶을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점점 작은 것에도 집착하고 단돈 1원도 아껴 쓰는 쪼잔한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을 정해놓고 그 계획대로 철저하게 생활을 했었어요. 버스비, 점심값, 저녁값을 정해놓았는데 만약 거기서 오버가 되는 일이 생기면 다음날 회사를 걸어서 퇴근할 정도로 살았답니다. 그렇다 보니 연애 한 번을 해볼 여력이 없었어요. 버는 돈의 일부는 어머니의 생활비로 들였고 남동생이 군대에 가기 전까지 도움을 주어야 했으니까요. 조금 구질구질할 정도로 살아가던 제가 조금 돈의 여유가 생긴 것은 나이 30이 가까워질 때 제 월급도 꽤 오르고 동생도 자기 앞길 찾아 살아가다 보니 그제서야 조금 제가 버는 돈에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버는 수입의 80% 정도를 저축하며 자동차도 사지 않고 옷도 사지 않았죠. 전혀 총각 같지 않은 스타일로
똑같은 3벌 정도의 옷을 번갈아 가면서 입고 다녔었는데 그때 회사 여직원이 저를 보며 이런 말도 했답니다. 대리님, 대리님은 옷 진짜 없나 봐요. 진짜 이번 생일에 옷을 사주던지 해야지 원. 아, 왜? 나 이상해? 이 옷이 얼마나 괜찮은 옷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라고. 대리님 혼자 괜찮으면 뭐해요. 남들 보기엔 별로구만. 대리님도 연애도 하고 그래야죠. 언제까지 혼자 그렇게 지낼 거예요? 연애 해본 적 없죠? 딱 봐도 없겠구만. 아이, 들켰네. 때가 되면 나의 운명의 짝이 나타나겠지 뭐. 사람이 노력을 해야 나타나죠. 그 꼴을 해서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요? 대리님, 변신해야 돼. 진짜예요. 딱 보기에 정말 40대 아저씨 같아요. 애 한둘 딸린 아저씨요.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연애하고 싶겠어요?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옷 좀 골라 드릴게요. 월급도 많이 받으시면서 너무 아끼신다. 애 둘 딸린 아저씨는 너무했다. 내가 그렇게 심각해? 그 정도야? 암튼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깔끔한 옷으로 골라드릴 테니까 시간 내요. 알았죠? 돈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는 인생 끝나요. 대리님도 대리님 인생 사셔야죠. 여직원은 제가 안타까웠는지 옷을 좀 골라준다고 했고 저는 그 여직원과 함께 난생 처음 아울렛 옷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와, 정말 이런 데 와보니 멋진 옷들이 많더군요.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들을 보니 진짜 제가 그 마네킹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신발이며 벨트며 눈을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의복비로 챙겨준 돈이 한계가 있었기에 부푼 마음을 자꾸만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여직원이 딱 한 벌은 제대로 된 옷이 있어야 나중에 여자를 만날 때 유용하다고 하면서 꼬시는 바람에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2배는 더 높은 금액의 옷을 사게 되었지 뭐예요. 아무튼 그래도 그 여직원 덕분에 꽤나 멋진 옷 한 벌을 갖게 된 저는 며칠을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다녔고 운동도 할 겸 집에서 걸어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찬바람을 맞아 감기까지 걸리긴 했지만요. 저의 30대는 그렇게 지나갔고 2년 정도가 더 흐른 후 드디어 연애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소매치기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알린 후 범인을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었거든요. 그때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여자분이 제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경황이 없고 놀라서 그냥 집으로 갔었는데 다음 날이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게 따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기, 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계셨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먼저 봤을 뿐이죠 뭐. 아닐걸요? 저 이번에 한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소매치기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가방을 칼로 그어서 지갑을 쏙 빼갔더라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자꾸 소매치기를 당하시게 돼서 어떡해요. 저 정말 이번에는 큰 돈도 들어있어서 얼마나 조심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또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저 어제 그쪽 아니었으면 진짜 집도 날라가고 큰일 날 뻔했거든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안 괜찮아요.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어찌됐건 연락처도 알게 됐으니 제가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저녁 대접해 드릴게요. 그녀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 장소에 나가 그녀를 자세히 봤는데 딱 봐도 소매치기가 잘 붙게 생긴 아주 고급스러운 스타일이더라고요. 진한 향수 냄새부터 시작해서 세련된 머리 스타일, 뾰족한 구두, 그리고 하늘하늘거리는 예쁜 옷까지 딱 봐도 부잣집 냄새가 풍기는 스타일이었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소매치기가 붙는 이유에 대해 말을 해버렸어요. 저기 근데 그쪽 보면 소매치기가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돈이 많아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좋죠.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럼 작전 성공이네요. 알고 보면 저 돈 한 푼도 없어서 좀 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여자거든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매우 고급스러워 보이시고, 뭐랄까, 지갑에 돈이 많아 보여서 소매치기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와, 다행이네요. 저 사실 이 핸드백, 옷, 다 명품도 아니고 짝퉁이에요. 같이 공부한 친구들한테 밀리지 않아 보이기 위해서 저만의 아둥바둥 노력한 결과물이죠 뭐. 제가 초면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얘기하셔도 돼요. 저야 뭐 늘 재미없게만 살아오다 보니까 딱히 할 얘기도 없어서요. 저 피아노 전공한 여자예요. 아주 찌질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피아노 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해서 결국 대학교까지 어찌어찌 가긴 했는데 음대라는 곳이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다른 애들 집안은 의사니 변호사니 그러는데 저희 아빠는 화물차로 짐 싣는 일 하셨거든요. 일명 막노동? 엄마는 공장 다니고 아빠는 그 일 하시고 저 진짜 어렵게 레슨도 못 받으면서 대학교 간 거라니까요. 근데 저희 집 진짜 싫었어요. 벗어나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셨구나. 저도예요. 밥이 없어서 라면만 먹다가 배탈 난 적도 있고, 동생이랑 밥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 적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말씀하셔도 돼요. 어머나, 정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쪽도 그럼 변신 성공이시네요? 그녀는 보기와는 다르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당당해 보였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여자 경험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여자와 단둘이 밥을 먹어본 적도 없던 제가 그날은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고 말도 술술 잘 나왔습니다. 아마도 소개팅이나 맞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녀가 너무 잘 대화를 리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과거 얘기부터 시작해서 밥맛 없던 대학교 동창 친구들 얘기까지 조잘조잘 떠드는 그녀의 입이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피아노 전공이라니 제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라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밌고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에 대한 일부분을 알아간다는 사실 역시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녀는 2시간에 걸친 식사 자리의 대화를 다 끝내고 나서 자기가 주책을 부린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저기 죄송해요. 오늘 제가 너무 주책맞게 이 얘기 저 얘기 한 것 같네요. 어제 일 때문에 감사해서 식사 대접해드리려고 만났는데 결국엔 제 밥맛 없는 친구들 얘기까지 싸그리 다 들어주셔버렸네요.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저 정말 진심으로 재밌었어요. 말씀도 너무 재미있게 잘하시고
또 제가 모르는 분야여서 흥미진진했어요. 진짜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또 듣고 싶은데요.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정말요?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만나서 한바탕 수다 떨어볼까요? 안 그래도 저 요즘 너무 우울하고 짜증났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후련하거든요.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제가 짝퉁 가방 메고 다닌다는 것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좋아요. 딱히 회사 말고는 갈 곳도 없고 약속도 없는 한가한 남자니까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막 연락 주세요. 진짜예요. 어머나, 너무 재밌으신 분이다, 진짜. 그럼 저 진짜 아무 때나 막 연락할 거예요? 그녀는 제게 다시 연락을 한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 며칠 후 퇴근을 하고 있던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다면서 술이 땡긴다고 했고, 저는 그녀가 있는 쪽으로 노선을 바꿔 달려가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아이씨, 정말 오늘 완전 개 짜증났어요. 제가 레슨하는 애 엄마가 누구랑 비교해대면서 제가 실력이 없다나 뭐라나. 아이씨, 정말 확 그냥.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지 자식 실력은 생각도 안 하고 어디 선생 핑계를 대요? 안 그래요? 가르치는 것도 애가 따라와야 잘 가르치지. 애는 그지같이 못하는데 선생만 잘 가르친다고 되나요? 안 그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짜증나. 저 한 잔 또 주세요. 잠 비었잖아요. 네네. 죄송해요.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세요? 좀 천천히 마시지. 저 술 세요. 그리고 오늘은 맨정신에 있기가 힘들어서 좀 취하고 싶네요. 걱정 마세요. 술 취해도 멍멍이는 아니니까. 화가 나 술을 벌컥벌컥 마시던 그녀는 술에 취해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고, 저는 결국 그녀를 데리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도 모르고, 그렇다고 제가 그녀의 부모님께 연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녀가 쉴 곳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텔 침대에 그녀를 누인 뒤 혼자 두기는 그래서 벽에 기대고 앉아 저도 잠을 청했어요. 방음 시설이 잘 되지 않는 곳이라 사방에서 야릇한 소리가 들려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술이 너무 과했는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 거의 네 발로 기어서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를 붙잡고 구토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녀를 따라가 등을 두드려주고 입도 헹굴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리고 그녀를 부축해서 다시 침대로 데리고 가는데 글쎄 그녀가 팔로 제 목을 감싸 안더니 그대로 침대에 함께 눕게 되었어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일지라도 저는 너무 행복했고 너무나 저돌적인 그녀의 리드에 맞추어 첫날 밤을 치렀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제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나이 30이 넘어 찾아온 이 여자에게 저는 아주 푹 빠지고 말았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매일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녀가 혼자 살고 있는 자취방 앞에 찾아갔습니다. 저와의 그날 밤을 후회하는 것 같긴 했지만 그녀도 외롭고 힘들었는지라 제게 기대더라고요. 결국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제게 특이하다고 하면서 툴툴거리기는 했지만 저희는 많은 것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또 성격이 뭐에 꽂히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녀에게 꽂혀버렸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며 살았답니다. 아니, 제 자신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녀의 자취집 앞에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보았고, 그녀가 일이 있어 누군가를 만날 때면 근처에서 계속 기다렸다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돈으로 풍족하게 해주지는 못했고 자동차도 없어서 뚜벅이로 데이트를 했지만 그 누구보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대했어요. 자신은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지금이라도 유학 가서 팔자를 고치고 싶다는 말을 하며 제게 상처를 줄 때에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나 어쩌다가 자기 같은 남자랑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꿈은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 집에서 대주는 유학비로 공부하고 멋지게 한국에 들어와서 귀국 독주회를 하는 것이거든. 근데 당신같이 찌질하고 쪼잔한 남자를 만날 줄이야. 그래, 뭐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당신한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생각해봐. 나보다 만약 더한 사람이 있다면 보내줄 테니까. 그건 그래. 당신이 나한테 하는 건 아무도 못하는 거지. 인정합니다. 인정해. 감정적인 표현이나 씀씀이 등등 여러 가지로 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던 그녀였지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으니까요.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분수에 맞지 않게 허황된 꿈을 꾸며 잘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탓할 때도 저는 그녀 편만 들어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었고요. 그때는 그게 정답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지극한 사랑에 힘입어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고 저희는 부랴부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아주 열심히 돈을 모아둔 덕에 청약을 통해 소형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고 하루하루를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도 저도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기에 혼수를 최소화했고 살아가면서 하나씩 장만하기로 했었죠. 저는 예전 버릇 그대로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혹시 쓸만한 것이 있는지 기웃기웃거렸고 괜찮은 물건이 있다 싶으면 집으로 가지고 올라와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아내는 정말 너무너무 저를 싫어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것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었기에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여보, 정말 왜 그래? 구질구질하게. 쓰레기장에서 이런 걸 왜 가져와? 우리 집이 쓰레기통이야? 아니, 이거 봐봐. 쓸만하잖아. 우리 아껴야 돼. 아껴야 잘 살지. 아이가 점점 커가면 돈 들어갈 곳도 많고, 그러려면 쓸데없이 돈 들어가는 거 아껴야지.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더럽고 구질구질하다고 정말. 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여보, 흥분하지 마. 이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니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쉽게 이런 거 버리고 실증 내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잘못된 거야. 쓸만한데 왜. 그래. 알았다, 이 인간아. 아휴, 정말 내가 이 꼴로 살아야 되다니. 아휴. 아내의 그런 말에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저만의 길을 갔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제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2년쯤 지나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아내는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질려서 하기 싫다고 하던 피아노 레슨을 다시 해볼까 했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신이 가진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로 집에서 슬슬 레슨을 해보면 어떨까 하더라고요. 저야 뭐 너무 좋았죠. 외벌이로 생활하다가 그래도 아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보겠다고 말하니 어느 남자가 마다하겠습니까?
아내는 그렇게 집에서 자신의 피아노로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파트에 사는 몇몇의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명, 두 명으로 시작하던 레슨이 어느덧 5명까지 늘게 되니 작지만 그래도 꽤 쏠쏠한 수입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하고 있던 젊은 애기 아빠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며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쓸만한 재활용 물건이 있는지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아이를 안고 그 애기 아빠가 나왔더군요. 저기, 안녕하세요. 208동 맞으시죠? 그 피아노 레슨하는 선생님 댁.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아파트 동대표이신 거 봤어요. 게시물에서. 네. 저기 혹시 저도 피아노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육아휴직하고 아이 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자들 우울증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가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이, 그럼요. 배움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자세한 건 제 아내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며 아내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그 남자에게 저는 아내의 전화번호를 주었고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를 레슨하는 것은 너무나 불쾌하고 싫다면서 거부하던 아내가 한번 그 남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 같이 육아를 하는 입장으로 통하는 것도 많고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하느라 레슨을 2시간이나 했었다면서 남자 같지가 않고 아줌마 같은 면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만 듣고 다행이다 싶었죠. 그 남자에게는 우울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싶었고 아내에게는 또 다른 수입원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니까 그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어차피 아내가 번 돈은 가정을 위해서 조금은 쓸 테니까요. 아내는 결혼해서 계속 놀다가 자신이 번 수입이 생기자 자신의 옷과 신발, 화장품 등을 사면서 쇼핑도 했습니다. 미용실도 다녔고 네일 아트인가 뭔가 그런 것도 받으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아내도 그런 통로가 있어야 숨을 쉬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 눈을 감아 주었어요. 사실 저는 제게는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사람인지라 이해도 안 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아내는 음악인이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워낙에 있던 사람인지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반찬을 싸들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시는데 그때마다 화려하게 변장 아닌 변장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엄청나게 부잣집 사모님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꼭 이 집의 파출부 같은 모양새고 제 아내는 이 집의 사모님인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 싫었고 장남인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세상 가장 기쁜 일인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셨지만 함구하고 계셨었답니다. 아무튼 아내는 레슨을 하면서 조금의 돈을 만지더니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제가 워낙에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고 집과 회사밖에 모르다 보니 아내에게 하루에도 12번씩 전화를 하곤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레슨을 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연락에 제대로 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점점 짜증만 늘어가던 아내는 제게도 매우 신경질적인 말투로 대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와? 뭐 똑같지. 회사에서 6시에 퇴근하니까 지하철 6시 12분 거 타고 갈아타고 내리는 시간이 6시 47분. 그러면 걸어가면 6시 58분에서 7시 사이?
아, 자기는 뭐 회사에서 일도 별로 없어? 친구도 없고? 뭐 그렇게 시간이 맨날 똑같아? 그리고 부탁인데 제발 그렇게 1분까지 사소하게 다 말하지 말아줄래? 아주 지겹다 지겨워. 응? 뭐가 지겨워? 지하철하고 내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말하는 건데 당신 요즘 왜 그래? 다른 남편들은 맨날 늦게 오고 그래서 힘들다더니만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게 단 하루도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은 적도 없어. 아주 그냥 당신은 친구도 없어? 아, 이 찰거머리 같은 인간. 여보, 당신 왜 그래? 찰거머리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하루에도 수십 번 내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눈만 뜨면 나 찾고 도대체 왜 그래? 거머리처럼 찰썩 들러붙어서. 당신도 남들처럼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라고. 찰거머리라는 표현까지 하며 저를 지겹다고 하는 아내가 저는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당연히 이 시기에 저와의 잠자리도 피했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갑자기 식단 조절을 하고 안 다니던 피부과까지 다니더군요. 집에는 향기로운 디퓨저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화장실부터 집안 구석구석 못맞던 좋은 향이 나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몸부터 집안의 분위기까지 뭔가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던 어느 주말, 그날도 쓰레기장에서 재활용들을 둘러보던 와중에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안녕하세요. 그 피아노 선생님 남편분 맞으시죠? 네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기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무슨 얘기인데 그러시죠? 저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가 피아노 선생님께 레슨을 받고 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안방에서 났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여기 동대표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이 안방에서 아이를 안고 나와서 분유 타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왜 피아노 선생님 안방에서 나오는지 아이가 의아해 하길래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랬군요. 그분도 제 아내한테 레슨을 받으시거든요. 아마 그날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아이가 낮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다행이에요. 저는 또 혹시나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려서 난감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했거든요. 너무 다행입니다. 아내가 조금 변한 것도 이상했는데 동네 아주머니에게 그런 말까지 들으니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남자를 레슨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하기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사람을 안방까지 끌어들이나 싶어서 말이죠. 괜찮은 재활용 물건 하나를 들고 집으로 올라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여보, 그 남자 있잖아. 그 아파트 동대표. 당신한테 레슨 받는다는 분. 응, 그 사람이 왜? 요즘도 레슨 해? 피아노 배우냐고. 아, 그럼 배우지. 아이 때문에 정신 없으셔서 매주는 아니고. 근데 왜?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은 아이 때문에 회사 휴직한 거지? 시간이 한가한가 봐. 피아노 배울 시간도 있고. 뭐? 당신만 할까? 이렇게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주워오는 당신만큼 한가할까? 그딴 거 주워올 시간에 어디 가서 차라리 알바라도 해. 무슨 우리 집이 쓰레기장도 아니고 쓰레기만 잔뜩 주워오고. 내가 정말 구질구질해서 못 살겠다.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무안을 주며 화를 내더라고요. 하나에 꽂히면 또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생각만 하는 제 스타일상
계속 그 부분에 신경이 쓰였어요. 회사에 나가도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아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을 해도 잘 되지도 않고 답답한 마음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은근슬쩍 그 남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저기 혹시 여기 동대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민수 씨. 그분이 저희 집 쪽으로 자주 오시나 해서요. 아, 김민수 씨? 아주 일 잘하고 착하신 분이죠. 아니요. 아주 가끔 한 번씩 피아노 배우러 간다고 하면서 오던데요. 혹시 몇 시간이나 있다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피아노는 대부분 1시간 안에 끝나는데. 아유,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럼 혹시 저희 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그런 건 무슨 사건 터질 때나 보는 거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아무나한테만 보여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동대표나 경찰 이런 곳에서 합의해서 보여줍니다. 여기 아파트에서는 애초에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요. 경비 아저씨는 별일도 아닌데 펄쩍 뛰면서 강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셔서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아파트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인데 번거로운 일 만들기 싫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말았죠. 뭔가 계속 찜찜한 생각 때문에 집에 CCTV를 달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느라 밤에 잠도 설치고 그러던 날이 계속되었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불이 나서 지금 7층에 있는 저희 집까지 옮겨 붙었다고 말이죠. 그때가 가을이라 바람도 꽤 불고 비가 오지 않아 막 건조했었는데 다른 집에서 불이 난 것이 저희 집으로 옮겨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 있을 시간이고 아내가 집에 있을 것 같아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 길로 불이 나게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어요. 아저씨,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지금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얼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차도 안 막힐 시간이니까 내가 빨리 갈게요. 다급한 마음으로 택시에 앉아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신호음만 울릴 뿐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소방차들이 질비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 드디어 저희 집 동 앞에 도착했는데 제 눈앞에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7층 베란다에 속옷 차림으로 남녀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와 어떤 남자였어요. 사람들은 그 주변으로 전부 모여서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었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두 남녀의 꼴은 진짜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소방차는 그 사람들에게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고 드디어 사다리차가 그곳으로 올라가 그 년놈들을 태우기에 이르렀죠. 엄마야.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온 동네가 떠내려갈 만큼 아주 컸어요. 그리고 아내의 옆에 함께 대롱 매달려 있던 그 남자가 점점 가깝게 내려오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죠. 그놈은 다름 아닌 제 아내에게 피아노를 배우던 아파트 동대표 김민수였습니다. 저기, 일단 이것 좀 걸치세요. 얼른요.
두 년놈들은 차마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속옷 차림 그대로 있었기에 사다리 차를 타고 내려오자마자 큰 타월 같은 것을 건네주었고 그들은 그 타올로 각자의 몸을 가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년놈들을 구출한 그 순간부터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이 미친 쓰레기야. 네가 이러고도 애 아빠냐? 너 육아휴직 낸 게 이렇게 놀아나려고 육아휴직 냈냐? 애가 불쌍하다. 애가 불쌍해. 아니 저기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저기 여기 선생님 댁에서 피아노 배우는데. 이런 또라이야. 피아노를 맨몸으로 배우냐? 지금 오전 11시라고 이것들아. 아침부터 그 짓을 하고 싶냐? 이런 쓰레기들 같으니라고. 니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어? 김민수라는 남자의 와이프 역시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이곳으로 왔고 맨몸으로 구출되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때 아내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는 학생 엄마가 손가락질을 하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동안 우리 애가 이런 더러운 선생한테 피아노를 배운 거네.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선생한테 우리 애를 맡기다니. 내 참 기가 막혀서. 당신 뭐야? 당신이 이러고도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야? 아이들 가르치려면 우선 당신 인성부터 똑바로 챙기고 가르쳐. 그것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자랑 둘이 아침부터 아주 아파트 개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불이 나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어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지금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얼굴만 번지르르하게 생겨가지고는. 아휴, 내가 정말 우리 애가 그때 하는 말을 믿었어야 하는 건데. 아주 애들 집에서 가르치면서도 하루 종일 저 남자를 집에 들여놓고 방 안에서 히히덕거렸다던데 부끄럽지도 않아? 그건 오해예요, 어머님, 오해. 오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저씨, 경비 아저씨. 아저씨는 이 남자가 왜 맨날 들락날락거리는지 다 보면서도 모른 척 하신 거예요? 네? 아저씨도 자식이 있잖아요. 아니, 그게 저기 하도 사정을 하면서 입단속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아내와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며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일단 불이 난 근원지부터 파악을 한 후에 조사를 한다고 했고 저는 아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녀에게 제 겉옷을 입혀준 후 그녀를 데리고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저희 집이 다 불이 나 버린 상황인지라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파트 단지가 아수라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기에 그곳에 거의 헐벗은 아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모텔로 들여보내 놓았더니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반찬을 싸가지고 집에 왔는데 불이 나고 난리도 아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왠지 모르게 서글퍼져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나 이제 어떡해요? 아니, 우리 아들 왜 그래?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 나 아무래도 장가 잘못 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 왜 그래? 응?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서럽게 울어? 애미한테 말해봐. 다 말해봐. 어머니,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다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저기 당분간 아이 좀 봐주세요.
집에 불이 나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럼 걱정하지 말어. 애미가 하도 애기도 못 만지게 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기가 안고 싶었다고. 내가 잘 봐줄 테니까 천천히 다 정리해. 천천히.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의 전화를 끊고 하나 둘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불이 난 것과 관련된 조사도 받았고 화재 보험을 들어놓은 덕분에 보상도 받을 수 있었고요. 아내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아파트에서 아내와 그 남자를 쫓아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 저 역시 아내와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너무나 당당하고 거머리 같은 저와 살기 싫다고 하며 이혼한다고 하더니 며칠 만에 태도를 싹 바꾸고 두 손을 싹싹 빌더라고요. 아마도 그 김민수라는 남자가 자신을 버리고 부인에게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받아들여졌나 보더군요. 그 김민수라는 남자는 어느 날 밤 호련히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 뒤로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차마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는 하지 않고 싶어서 참았지만 만약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아내를 계속해서 만났다면 저도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신의 상간남과 저한테서 모두 버림받은 아내는 제게 싹싹 빌면서 잘해보겠다고 다짐했지만 저는 그대로 이혼을 진행하고 아이와 함께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유책 배우자인데다가 온 동네방네 특히 근처 아파트에까지 소문이 다 퍼졌기에 더 이상 이 동네에서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모텔방을 얻어 버티면서 시댁에 와서 제발 다시 같이 살자면서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부탁을 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지난날에 자신이 눈감아 주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애미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거늘. 조금 그러다 말겠지, 조금 그러다 말겠지 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려줬는지 알아? 반찬 갖다 주려고 가면 웬 남자랑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즐기는 소리가 아주 현관문 밖에까지 나더라. 그래놓고 너 나한테 문 한 번이라도 열어준 적이 있니? 나 현관문 고리에 반찬 걸어놓고 다시 되돌아가면서도 단 한 번도 애미 너한테 잔소리 한 적 없다. 내 아들, 소중한 내 새끼 가정 파괴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또 참았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응? 얼른 이 동네 떠나서 네 마음대로 쓰레기짓 하면서 살거라. 다시는 애 앞에도 나타나지 말고. 알고 보니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아들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눈물을 머금고 참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더 잘해주면 며느리가 마음을 잡지 않을까 싶어 더더욱 반찬도 많이 해다 주시고 가끔 반찬 속에 작은 메모도 남기셨다고 하는데 아내는 그런 것을 싸그리 무시했나 봅니다. 이제 와서 아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크나큰 상심 속에 힘든 나날을 보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진짜 나쁜 생각을 하면서 이대로 생을 끝내고도 싶었죠. 하지만 제 아이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마음을 또 잡고 잡았답니다. 하루하루 너무나도 바쁘게 지내다 보니 벌써 이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곳에 글을 쓰게 되는 용기가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버티기 힘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곳에 글을 남겨보세요. 아주 후련한 무언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